서울이 5도 등 전국이 1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전북 동부에는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호남분들도 꽤 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요. 국민의힘의 다른 경쟁 주자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설화의 수준이 아닌 참담한 정치관과 역사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비판했고요. 정의당 역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은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취지가 어떠했던 5.18 희생자와 유족들을 고려한다면 부적절한 발언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대선 주자의 발언이 갖는 무게를 이번 기회에 다시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정권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순 사건 73주기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11구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추념식이란 점에서 유족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됐을 텐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여순 사건 범국민연대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정감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 국감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된 게 경기도 국감장을 방불케 했다고요? 네, 저도 개의 때부터 오후까지 쭉 봤는데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치열했습니다. 원래 서울시는 지금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될 만한 현안이 뭐 이를테면 뭐 전임 시장 지우기 논란 아마 이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이 대장동 의혹을 놓고 계속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 문제점에 관한 질의를 거듭했고요. 반면 민주당에서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와 이 오세훈 시장의 답변을 싸잡아서 이 서울시 국감인지 경기도 국감인지 모르겠다. 네. 서울시 관련 패널은 갖고 나왔느냐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대장동 관련 패널을 준비해온 것을 이제 꼬집은 겁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앵무새처럼 적어준 대로 읽지 마라 뭐라든지 뭐 시정도 못하면서 왜 경기도장에 간섭하느냐 이런 날선 질문이 나와서 오 시장이 인신모욕적 표현을 삼가달라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왜 지금 서울시 국감인데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손팻말을 들고 나왔을까요? 그것도 좀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 저격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그 지자체가 하는 개발 사업, 공영 개발 사업이나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의 모험 사례다. 다른 지자체가 네. 좀 보고배워라라고 했는데 서울시장 입장에서 이거를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달라서 보고 있기가 힘들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 그러니까 시청 직원들이 정말로 보고 배울까 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자신이 이에 대해 반박 논리를 준비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오 시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이 패널을 이렇게 손팻말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그게 제가 본 것만 한 6개였고 다른 보도를 보니까 7개를 준비해왔다고 하기도 네. 하더라고요. 오 시장은 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처럼 민간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은 서울시로서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이 인허가 절차가 가장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개입해서 다 해결해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백현동 사업처럼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하면서 이 토지 목적 변경을 그 4단계나 올려주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묻자 오시원 시장이 없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크게 감사받을 일이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어요. 네, 오늘 그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이제 그런 파이시티 인허가 또 코드 인사 관련 지적이 좀 나왔는데요. 네. 먼저 이 파이시티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시장 시절 인허가 가닥이 모두 잡히고 자신 임기 중에는 나머지가 진행됐는데 그마저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독립기구에서 한 것이고 최종 결정은 서초구청이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는 이명박 시장 시절인 2006년 5월에 이뤄졌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입니다. 또 그 민주당에서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그리고 강규영 서울시립교향악단 재단 이사장 등 최근 임명된 이 시의 이제 산하기관 수장들을 거론하면서 회전문 인사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오 시장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면서 한 분 한 분 말하면 다 자격이 충분한데 특정 사례 한두 개만 골라서 이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하면 시민이 오해할 것이다 이렇게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파이시티 사건으로 실형을 산 강철원 이 서울시 특보에 대해서 이 뇌물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시청 고위직에 시청 고위직에 임명을 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오 시장은 평생 살다가 한 번 실수했는데 한 번 정도도 기회를 준다고 판단했다면서 시정 이해도가 정말 높다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행안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사보임을 요구했어요. 이것 때문에 고소를 요구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앞서 이게 오전 10시 개의 거의 직후였는데요. 그 의원들 본 질의가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어제 국감에서 초유의 자료 조작 사태가 있었다면서 이 김용판 의원을 비판하고 이 김용판 의원이 이 행안위에서 사부임해야 된다. 이 경찰을 다루는 이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네. 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는 등 이제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김용판 의원도 신상 발언 기회를 얻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 문제는 실체가 명백하다면서 이 돈다발 문제를 제기하지만 본체는 이 조폭 박 씨의 이 진술서의 진정성이고 이것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여야가 좀 감정 싸움을 이어갔는데요. 사실 그 오전에는 이것과는 좀 무관하게 이 김도읍 의원 그 오전 6번째 질의 순서가 김도읍 의원 순서였는데 네. 김도읍 의원이 이제 대장동 사례를 쭉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 오 시장이 이 패널을 준비해 와가지고 한 2개, 3개 정도 이렇게 연달아 이제 패널을 들어보이면서 의혹을 설명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함대 이제 급하게 정회가 돼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정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뭐랄까요? 서울시 국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야 의원들이 좀 상당히 격앙이 된, 그러니까 어제 열기가 좀 식지 않아서 격앙이 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가운데 이제 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는 데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그 김도읍 의원에게 끼어들지 말라. 당신 나보다 한 살밖에 안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마이크를 타기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김용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판 의원 측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제 오늘 그 김용판 의원을
의원을 정식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요. 민주당 김성환 원내부대표와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오늘 의사과에 윤리위 제소장을 직접 제출을 했습니다. 이 김성환 원내부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활용해 일종의 정치 공작을 했다면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늘 행안위 그 서울시 국감장에서 이 신상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 오후 들어서 이제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 조직폭력배 출신 이 박모 씨를 접견하는 장모 변호사가 접견하고 사진을 받았다면서 자신은 믿고 했는데 이게 날짜가 안 맞는 것 같고 자신들은 사진의 진위를 확인 못했다. 그러면서 이 진술서 내용을 보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지만 어쨌든 돈다발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착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제 이재명 지사가 출석한 경기도 국감 여러 평가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그 최고위에서 네. 행안위에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바닥을 보실 것이라면서 이제 나오는 게 없으니 공문서에 시장이 사인했다고 뭐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그 여권의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서 국감을 시청한 국민들에게 꽤 해명이 됐다고 본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완승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주연의 적반하장식 궤변 대행진이었다 이렇게 그 폄하를 하면서 네. 이 후보는 절대다수 호위무사의 경우 아래 개선 장군이라도 되느냐 궤변과 비웃음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동문서답, 분지를 이기, 잡아떼기, 이명박근혜 정권 탓하기, 협박하기 무한 반복이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은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해서 공은 내 것이고 불법은 남 탓이라는 내공남불 국감이었다 이런 평을 내놨는데요. 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 대장동 개발사업 책임자가 본인이 맞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천문학적 불로소득은 직원들의 일탈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또 면책특권 제한 발언이나 질의도중, 이 질의의원을 비웃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바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뭐예요? 요거는 이제 대장동 이 본건 관련이 아니고요. 다른 건 이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인데요. 네. 이게 사실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 공수처 국감 그다음에 중앙지검 국감 때 법사위 그 국감장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네. 오늘도 법사위의 이제 법제처 국감에서 전주의 의원이 이 민변 회장을 지낸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라 현 국가인권위원장이 네. 이재명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것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제 어제 경기도 국감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사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지사는 그 심급별 5개 재판에 변호사 개인 4명, 법무법인 6개, 전직 민변회장 3명이 선임됐고 이 중 전임 민변회장 3명은 변호에 참여한 게 아니고 전통에 따라 연명만 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급한 변호사비는 2억 5천 몇백만 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당초 이제 시민단체나 이제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일종의 뇌물 이제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를 했던 건데 네. 어제 이재명 지사가 구체적으로 몇 명에게 이제 했고 뭐 얼마를 줬다 이제 이 내용을 밝힌 이후에는 이 전직 민변회장 3명의 이 선임 이 연명 여기에 대해서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지적을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국정감사 내일 하루 더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정무위원회 어제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였고요. 내일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뭐 감사 분야는 다르지만 사실 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두 번째 출석이기 때문에 그 어제보다 뭐 여론의 관심도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어제 답변 내용 중에서 이제 야당이 보기에 좀 미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됐던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제 이 지사의 발언 중에 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다. 다만 추가하고자 하는 일성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참여자들이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제가 관여할 수 없고 그들이 알려줄 리도 없다. 아마 이런 부분이 계속 그 야당의 추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 국토교통위원인 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오늘 아침 그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아무래도 국토교통위는 도시개발 업무가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아직까지 조금 전 9시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오늘 오후에 이 남욱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불러서 이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9시까지 한 7시간 정도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아마 오늘 밤중에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그리고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어제 귀국 직후에 체포됐기 때문에 이 체포 시한이 내일 새벽 5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체포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는 건 상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남욱 변호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혹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가 어제 이 검찰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두 사람 빼고는 실제로 돈이 전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최근 오늘 관심을 좀 모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두 사람에게는 실제로 돈이 전달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자신은 김만배 씨가 이 대상 인물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해서 자금만 마련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명에게만 돈을 줬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두 명 중 한 명은 이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곽상도 의원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하고 별도인 거예요? 아니면 그 퇴직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곽상도 퇴직금을 의원이 말하는 거예요?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검찰에서는 뇌물인 것으로 지금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곽 의원이 설명했던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지금 상황이 정당하게 받은 대가다 이렇게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기존부터 사실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는 뭐 드러나 있었던 그렇죠. 거고요. 그건 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했으니까. 검찰이나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것이 뇌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곽 의원은 곽 의원이나 아들은 이제 정당한 대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주장을 했는데 이제 검찰 수사 결과 그다음에 재판 결과에서 그 돈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구속이 되면 곽 의원과 곽 의원의 아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미 지금 구속돼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금 구속적부심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원에 혹시 판단이 나왔나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지금 불과 한 3, 4분 전에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예, 결과는 청구 기각,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런 결과가 조금 전에 이 중앙지법에서 나왔습니다. 그 영장 적부심은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열리게 된 건데 청구 취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가 없었다. 그리고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을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사라졌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검찰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검찰이 화천대유의 이제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 가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을 지금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이 분양 대행업체 대표로 박 전 특검과 먼 친척 관계인 이모 씨를 소환해 이 김만배 씨 등 대정동 관계자들과 돈을 주고받은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이 박 전 특검은 이 이모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지난 2014년 한 달간 사회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고요. 이 박 전 특검의 아들도 이 씨가 운영한 또 다른 회사에서 2015년 약 3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돈은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장기 대여 명목으로 빌린 약 400여억 원 중에 일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씨는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자금 내역 등을 검찰에 제출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이 김 씨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박 전 특검에게 전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씨가 받은 돈 중 일부를 이 박 전 특검에게 전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 돈거래는 전혀 없었고 이 씨는 촌수를 알 수 없는 먼 친척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검찰과 경찰 수사가 좀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뭐 공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이 오늘 만났다고요? 네, 오늘 이제 서울중앙지검 그 대장동 전담 수사팀과,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과 그리고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팀이 그 오늘 중앙지검 청사에서 만나서 1시간가량 회동을 했는데요. 이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검경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향후 수시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검찰과 경찰이 약간 영역 싸움 같은 거를 벌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불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 기관 간의 뭐 어떤 잠정적인 합의 이런 게 좀 타결이 좀 공조를 좀 잘하자 뭐 이런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네요. 앞으로 수사는 좀 뭐랄까요? 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검찰이
자신들이 청구해가지고 압수수색하는 이런 일들은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아까 오프닝에서도 전해주셨는데요. 네.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이 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 당협 사무실을 찾아서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자신의 정치 경력 부족, 뭐 검사만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네. 하겠느냐, 당 안팎에서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최고 전문가를 등용해서 시스템 정치를 하겠다 하면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고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왜냐? 맡겼기 때문이다. 군에 있으면서도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 국회는 너희가 해라. 웬만한 거 다 넘겼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이에 대해서 호남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또 호남 이제 5.18 기념재단 그리고 5월 3단체 등 이제 그 호남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5.18 학살 원흉 전두환을 비호한 윤석열은 광주와 호남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거세게 비판했어요. 네, 이재명 그 민주당 대선 후보는 SNS에 올린 글에서 갈수록 태산이다. 그 호남 분들도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한다는 윤 후보, 광주 영령과 호남이 능멸에 대해 지금 즉시 석고 대제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집단 학살범도 집단 학살 빼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광주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진상 규명조차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연 대변인도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찬양하는 윤석열 전 총장, 수준 낮은 역사인식과 반복되는 참담한 발언에 국민들은 지쳐간다면서 설화 수준을 넘어 윤 후보의 참담한 정치관과 역사관을 엿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의당 역시 비판이었는데요. 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윤 전 총장은 광주 묘역 비석 닦기 전에 본인 정신부터 세척하라면서 노동관, 역사관, 여성관, 환경관 등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닦아도 모자랄 것 같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이완용도 나라 팔아먹은 거 빼면 잘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당내 경쟁주자들도 지금 비판의 메시지를 냈어요. 네, 홍준표 의원은 오늘 SNS에 쓴 글에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한 그 당 중진 모욕 발언과 전두환 옹호 발언은 아무 말 대잔치를 넘어 망발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도 윤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 직후 5.18 묘역을 참배하고 비석 앞에 울기까지 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나 이렇게 비판했고요. 유승민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은 전두환 독재 정권을 옹호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 입단속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사람만 잘 쓰면 된다는 인식은 왕조시대 왕보다 못한 천박하고 한심한 철학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윤 후보의 인식이 공정과 정의를 위협했고 헌법 정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게 나왔습니까? 네, 윤 전 총장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권한 위임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취지였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이 윤 전 총장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후에 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권한 위임이란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얘기는 전문가들도 다 하는 얘기고 호남분 중에도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잘한 부분은 잘한 것이고 5.18과 군사 쿠데타는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앞뒤 떼어서 논란이라고 한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데 오히려 더 그걸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 발언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론에? 여론에는 당연히 이런 거의 실언에 가까운 발언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이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앞서서 이제 7월, 8월, 9월을 이제 뭐 쭉 이제 이를테면 뭐 120시간 노동, 뭐 부정식품, 그 다음에 뭐 대구가 아니었으면 밀란이 났을 것이다라든지, 네. 뭐 최근까지도 뭐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라든지, 뭐 무슨 메이저 언론에 의혹 제기를 하라, 네. 이제 이런 논란성 발언이 쭉 이어졌는데 물론 발언 자체의 내용도 문제입니다만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이런 발언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는 점이 아무래도 좀 불안한 후보라는 이제 홍준표 의원 등 이제 경쟁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프레임을 강화할 우려가 더 커 보이게 됩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죠. 북한이 오늘 한경남도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한경남도 신포해상에서 오늘 북한이 이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북한의 SLBM 발사는 2년 만으로 최근 공개돼 대남 공격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미니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만약에 오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것은 이제 SLBM 발사 성공 첫 사례가 되는데요. 이 한국과 미국 등의 대화 재개 노력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런 그 관측이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10시 17분께 이 함남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면서 추가 재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고요. 고도는 약 60km, 사거리 약 590km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또 한미일 정보수장이 만나는 바로 그때 지금 이렇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청와대 네. 뭐 반응은 혹시 내놨습니까? NSC가 혹시 열렸습니까? 네, 오늘 NSC가 소집이 됐는데요. 예. 이 청와대는 이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지 1시간 만에 이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NSC는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NSC 상임위 회의 및 이 정부 입장 발표에는 이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 현대사의 비극으로 불리는 사건이죠. 여순 사건 73주기를 기리는 추념식이 오늘 오전 전남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추념식이라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여순 사건 범국민연대 최경필 사무처장 연결해서 추념식 현장은 어땠고 특별법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념식에 참석하셨죠? 네네. 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추념식이라서 감회가 좀 남다르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라남도가 주관한 합동 추념식이 올해까지 이제 4년째이지만은 올해는 이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열린 행사였는데 저도 매년 참석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추념식장의 분위기나 주변의 그 시민들의 관심도가 좀 달라 보였다고 할까요? 또 2018년도에 또 같은 장소에서 열렸을 때는 뭐 경찰 유적이 작은 소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상전백회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순 사건의 희생자를 기리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렸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열렸습니까? 네, 문화예술 관련해갖고 행사들이 좀 많이 열렸습니다. 현재 이제 그 여순 사건 당시에 어떤 그 사실에 가까운 그 그림을 그려서 그리는 역사화 전시도 열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건을 소재로 하는 만화도 최근에 발간이 됐고요. 또 뮤지컬이나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올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여순 사건은 지금 그 특별법에 지금 정확하게 좀 그 여순 사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네. 예,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이로 인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무경 국무총리는 영상 추모사에서 여순 사건을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제가 있다면요. 네, 무엇보다 직권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직권조사는 그러니까 희생자들의 그 피해 접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조사해서 판단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를 비롯해서 국정원이나 경찰청,
국가 기록원 등이 갖고 있는 여순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 일체를 찾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좀 그 왜곡된 내용들을 또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됐고 뭐 내년 1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직권조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직권조사는 이제 가능하도록 다 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제대로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직권조사가 더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순 사건은 지금 그 당시에 태어난 유족들조차도 올해 지금 73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령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접수만 받아갖고 하는 조사는 사실 좀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군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근데 직권조사 내용은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권한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직권조사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강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인 이제 피해 상황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특별법에는 진상조사를 이끌 위원회의 상임위원이나 조사 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이 진상조사하는데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게 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역할은 어떤 거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의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은 15명이고 당연직인 이제 정부 측 인사와 뭐 유족 대표, 종교인, 법조인을 제외하면은 학계를 포함한 민간인이 들어갈 인원은 한 5명 이내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조사 인력은 시행령과 전라남도에서 제정할 실무위원회 구성 조례에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얼마나 전문적인 조사 인력을 확보하느냐, 또 이 조사 요원들이 국가 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접근하느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 교육도 필요하고요. 정부 자료를 분석하고 발굴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진상규명의 길은 열리긴 했는데 지금 당시에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 피해 사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는 이제 14인대 그 군인 출신 유족들도 연락을 해올 정도로 특별법 통과 이후에 그 유족들의 반응도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유족들이 이제 고령이라는 점이고요. 또 유족 3세들이 아픈 가족사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해서 신고 접수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존한 유족들조차도 당시 이제 5세 이하인 경우가 많고 또 연자제 등 불리한 일들이 그동안 많아가지고 자녀들에게 항구해버려서 그 유족들의 증언에 의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사실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특별법에 따르면은 1년 동안 신고를 받아서 2년 동안 조사한 뒤에 6개월 안에 보고서를 내도록 했는데요. 이 정도 조사 기한이나 이걸로 진상을 조사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기간이? 네, 뭐 1년 동안 신고를 받기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면 거의 끝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작년부터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었고요. 오히려 그래서 접수는 빨리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1년까지 채워서 기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다리는 유족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빨리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예. 조사 기간도 2년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직권조사와 피해자 조사를 특히 또 분리하면은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부족할 것 같으면은 개정해서 뭐 1년 정도 더 연장해도 되겠지만은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유족들에 대한 어떤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문제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생존한 유족으로 이제 좁힌 것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특별법이.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유족들이 지원금의 필요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지는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제주 4.3 유족의 경우에는 이미 2000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꾸준히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순 사건 유족들은 고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지원금보다는 국가 배상에 더 관심이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더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아마 국가 배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 배상이 오히려 더 지금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유족 지원금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지금 1기 진아이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배상이 거의 한 1인당 평균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이 정도 이제 국가 배상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생활지원금은 이제 매월 뭐 의료 지원금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원 정도의 선에서 아마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배상 문제는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이번에 특별법에서는 배상에 관한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실 것 같고,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여순 사건 발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논의를 서두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네. 국가기념일에 관한 것은 특별법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네, 특별법에는 그 조항은 없는데요. 예. 일단은 여순 사건이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 사건이 분명하다고 본다면은 네. 또 이를 국가적으로 추모하고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여순 사건이 특히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그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도 또 한번 되새겨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순 사건이 없었다면 강주 5.18 민주화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순 사건이 국가보안법이 바로 이 여순 사건에서 비롯되었고 군사 독재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어떤 전남 동부권 지역의 어떤 희생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죠. 지금 이제 앞서 특별법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지적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혹시 조금 더 보완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이제 뭐 특히 이제 여순 사건이 우리 이제 그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아직도 그 반란이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인식을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부터 바로잡는 노력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전라남도나 전남 동부권 지자체가 여순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그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번 그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를 한다면은 저희 범국민연대에서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진상 조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군사기밀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국가 안전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공개하거나 또는 최소한 진상 규모가 연구 목적을 위해서 조건부라도 공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어떤 앞으로 요구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순 사건 범국민연대 최경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로 불리기를 원하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빅데이터 읽는 남자 김덕진입니다. 네, 한번 좀 바꿔서 네. 성함을 불러봤어요. 저는. 네. 또 다음에는 또 어떤 걸로 불릴지 좀 고민을 슬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왠지 조금 지겨운 느낌이 드시는지. 아니요. 늘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새 면모를 보여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에 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한 주간 흐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한 주간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흐름들을 좀 봤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한 주간의 언급량이 1280만 건, 지난주 1504만 건에 비해서는 좀 200만 건 정도 줄었고요.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키워드 하나가 환경과 관련된 키워드가 이번 주에는 1위로 나왔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어떤 분야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주제가 제일 관심을 모았습니까? 네, 역시 이번엔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한파. 너무 추웠죠. 네. 정말로 저 실은 그 추운 날 어디 워크숍을 가려고 약간 이제 몇 명 소규모로 좀 움직였거든요. 예. 그랬는데 분명히 따뜻했는데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네. 이거 어떡하나 뭐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랬는데 저만 느낀 게 아니시더라고요. 이번 주 배풀이 이제 베스트 댓글이라고 그러죠. 반팔에서 패딩까지. 아 정말 고민돼요. 네. 저도 사실 패딩을 오늘 안에 있는 걸 그렇죠. 안 보이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입고 나왔는데 또 낮에는 더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추웠던 며칠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좀 말을 하나 찾아왔어요. 이게 네. 그 조선왕조 시대에 약간 서슬퍼런 추궁이나 명령, 강한 명령을 보통 추상 같다고 표현을 했다는데 네. 이 추상이 가을추의 서리상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을 서리만큼 차갑고 매섭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가을 서리가 엄청 춥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 서리라는 게 늦가을이나 겨울 초입에 오는데 올해는 이제 10여일 일찍 찾아왔고 갑자기 오다 보니까 17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 국화가 예쁘게 폈는데 그 단풍잎에 뭐 서리가 앉아있는 뭐 이런 이제 가을하고 겨울이 뭔가 같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 키워드 보면 뭐 기록, 피해, 걱정, 최소화, 농작물 이런 키워드들, 그러니까 이런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키워드를 좀 많이 있었고 좋아하다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예. 연관 키워드 보니까 오뎅하고 호빵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겨울 음식 좀 따뜻하게 드시는 분들은 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통가에 실제로 반짝 특수로 이어졌는데 한 편의점 업계의 통계를 봤더니 겨울 대표 간식인 호빵, 군고구마가 일주일 새에 매출이 30% 이상 늘었고요. 어묵도 한 20% 정도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좀 어떤 특수를 본 게 우리가 얘기했던 패딩 산업입니다. 실제로 몇 주 전까지만 해도요. 이 10년 이상이 아웃도어 판매하신 분들이 가을 더위라는 말을 처음 들어볼 정도로 원래 엄청 더웠던 가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오히려 갑자기 가을인데도 가을 같지 않은 더위가 있어서 네. 올해 패딩 안 팔리나 이랬는데 갑자기 또 10월 한파다라고 하니까 이 매출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뭐 한 아웃도어 브랜드를 보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일부 이제 패딩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50% 이상 매출이 이제 급증하기도 했고 또 이제 지난해에도 인기 있었던 아이템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네. 그거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10배 이상 그리고 뭐 어디도 막 대부분 9배에서 10배 이상 좀 올랐고요. 이게 좀 흥미로운 거는 지난주까지는 오히려 평균 대비 15% 정도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껑충 또 뛰는 이런 좀 특이한 변화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좋았던 거 누가 물어보시면 네. 파란 하늘. 파란 하늘. 네, 그거는 날은 추워서 별로 좀 좋지는 않았는데 네. 하늘은 정말 그러니까요. 좋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가을이 9월, 10월, 11월인데 이거 계속 너무 가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고민들이 걱정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 분야에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요? 네, 지금 얘기했던 것도 일종의 좀 이상기후잖아요. 예. 우리가 이상기후 얘기할 때 항상 또 같이 나오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NDC라는 키워드인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죠. 네. 실제로 이제 지난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도 이제 국제사회에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이렇게 이제 문 대통령께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게 이게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지곤 있긴 있어요. 네. 지난 10월 5일 그러니까 2주 전 방송 때도 이 탄소 관련 내용이 전체 4위 주제로 뽑혔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모두 다 만족을 못 시킨다. 그래서 더 감축해야 된다는 측. 그리고 이 정도 뭐 산업계 소위 뭐 다 죽는다. 이런 양쪽의 이야기가 대립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또 계속적으로 압박이 거세지고 있거든요. 뭐 석탄 네. 발전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확실히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보면 이제 산업이 환경 규제에 맞춰서 가야 되는 이런 게 이제 뭐 어떤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현실로 눈앞에 왔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너무 편하게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네. 그걸 끊고 이제는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가면서 뭔가 산업
생태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참 쉬운 일은 아니겠다. 근데 또 가야 할 길은 맞겠구나.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네요. 참 확실히 중요해지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관심이 쏠렸던 주제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사회, 그리고 3위가 정치 분야인데 제가 일부러 이거 두 개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사회 분야든 정치 분야든 나오는 키워드가 국정감사 이야기였고요. 네. 뭐 경기도 대검 관련 국감이 역시 이슈였죠. 그래서 뭐 경기도지사 겸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계되어 있는 경기도 국정감사 이야기 워낙 많이 나왔었고요. 또 이제 대검찰청 상대로 한 국정감사도 이 여야가 상대방 주요 후보 겨냥한 공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주목받은 국정감사가 최근에 이 부산세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 관련 이야기였는데 올해 음주운전 2건, 성비위 1건을 포함해서 4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은 음주운전 측정을 불응해서 도망가다가 1,000만 원 상당의 처분을 받거나 뭐 2차 회식 중에 여직원을 관사로 데려가서 뭐 입에 담기도 창피한 사건이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김재일 부산본부 세관장은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몇 주간 진행되고 있는 국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SNS상에서 있었는데요. 근데 약간 전체적으로 올해도 국감은 역시 정책 싸움보다는 그냥 혼내기만 하는 자리인 것 같다. 호통만 치는 자리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매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감이 어떻게 보면 몇몇 국회의원들이 주목 끌거나 아니면은 뭐 마음에 안 드는 CEO 대표들 데리고 와서 뭐 죄송합니다 소리만 반복적으로 듣는 곳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좀 진짜 개선,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이런 SNS상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거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광기 관장이 말하려고 하면은 시간 모자라서 그러니까 좀 이따가 대답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답할 시간을 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건 참 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3위 주제는 경제 주제인데요. 주요 키워드가 한국은행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은행이 지난 12일에 발표했던 이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 때문이었는데요. 올해 4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가 마이너스 12로 전분기보다 조금 올라가는데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일단 대출 태도 지수가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00, 그러니까 플러스 100에서 네. 마이너스 100 사이의 어떤 숫자를 분포시키는 건데요. 이게 이제 플러스이면 대출을 좀 완화시키겠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대출 더 주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네. 마이너스이면 이거 대출 이제 안 해주겠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10이니까 올 이번 분기에도 예전보다 대출을 좀 잘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가계대출에 대해서 4분기에도 강화된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신용대출 등의 태도지수는 마이너스 32까지로 오히려 전분기보다 더 강화되면서 신용대출 더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응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 달 반 사이에 0.5포인트 정도 올랐다고 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신용금리가 더 오를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자 부담액이 늘어나면 실제 지금 있는 상태에서의 가계 부담, 가계 대출과 관련된 이자가 너무 올라가서 이게 좀 걱정이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올 4분기에 가계 신용 위험 지수도 이제 기존보다 훨씬 더 높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18로 예측을 했는데 이게 3분기 때는 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3배 정도 더 위험하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SNS상에서는 이른바 이제 영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영어까지 끌어모았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구매했거나 금융활동 이어가시는 분들의 불안감, 또 대출 잘 해주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알아보는 움직임들이 많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인지 아시겠지만 인터넷뱅크 토스가 지난 5일에 문을 열었는데 문 열고 딱 영업일 일주일 만에 신규 대출 영업을 전면 중단했죠. 예, 금융당국이 토스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5천억으로 제한을 했는데 네. 이 5천억이 일주일 만에 한마디로 다 대출이 끝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서글픈 현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11월에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대출 문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주제는 뭡니까? 다음 주제는 조금 기분 좋은 소식인데 스포츠에서 손흥민 선수 얘기입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난 18일에 오전 12시 3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영국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3대2로 승리한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날 선발 출장해서 풀타임 했고요. 그다음에 6라운드 또 7라운드 이어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좀 이게 좀 재밌었던 게 이날 뉴캐슬, 그러니까 상대방 팀이죠. 뉴캐슬의 새로운 인수한 부부가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오일먼이라고 하잖아요. 중동의 기름 돈들. 그래서 뉴캐슬을 이번에 중동의 국부 펀드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인이 와서 엄청 기분 좋게 처음에 막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팀을 인수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첫 골은 또 뉴캐슬이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수한 데는 파티를 막 벌이는 느낌이었는데 결국 마지막 결승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다 보니까 이분들의 표정 변화를 계속적으로 찍어줬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이제 스마트폰만 보시는 뭐 이런 좀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 이제 해외 언론에서는 이른바 이제 무자비했다 뭐 이런 표현들까지 쓰기도 했었습니다. 좀 유가도 많이 오르는데 증산을 좀 해주지.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자, 축구 경기 외적으로 주목받는 내용이 또 있다면서요? 네, 또 이날 중요했던 게요. 이제 토트넘의 선수인 레길론 선수가 이날에 오히려 맨 오브 더 매치, 그러니까는 어떤 이날의 경기의 영웅으로 좀 뽑혔는데 왜 그랬냐면 갑자기 이날 경기가 한 20분 정도 중단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전반 40분에 갑자기 이 레길론 선수가 주심한테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웬 그런가 봤더니 관중석에 관중이 쓰러진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신호를 줬고 또 거기에 있었던 다이어라는 선수는 벤치를 향해서 제세 동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를 중단시키고 25분 동안 이 쓰러진 부분에 응급처치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다행히 이 관중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생명을 구할 때 도움을 줬던 레길론 선수, 다이어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제치고 어떻게 보면 중계방송사로부터 맨 오브 더 매치로 뽑혔는데요. 이렇게 응급처치를 빠르게 하고 또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25분 동안 경기 중단한 모습이 좀 여러 가지로 훈훈한 모습으로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5위 주제 어떤 거였습니까? 네, 5위는 생활 주제고요. 이게 날씨의 변화가 느껴지는 키워드, 뭐 감기, 패딩, 코디 이런 게 나왔고 한 가지 좀 특이한 키워드가 있었는데 타투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 문신이라고 불리는 타투가 불법이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의 타투를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유명세를 많이 떨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해외로 나가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뽑힌 키워드고요.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들도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양성화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문신 사법안, 뭐 반영구 화장 문신 사법안 이런 것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행위로 봐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 아닌 곳에서 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하잖아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저 오늘은 토픽 하나 더 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하나 이제 마지막에 산업 관련 키워드를 더 가져왔는데 이게 왜냐하면 앞에 있는 탄소 얘기랑 좀 연결이 돼요.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줄이려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옆 나라 중국에서 이 미세먼지 걱정할 만큼의 석탄 발전을 겨울에 준비 중이다. 이런 키워드가 나온 곳이죠.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에너지 공급 부족이 지금 심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러잖아요. 더 이상 뭐 석탄, 뭐 탄소 배출 저감 규제 풀고라도 석탄 발전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겨울이면은 이 미세먼지가 좀 덜한데 겨울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되는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옆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러면 또 우리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인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존심보다 중국이 난방이 우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력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미국하고 석탄뿐만 아니라 LNG 수입 협상까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이번 겨울이 중국한테는 좀 아주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미중 갈등이 조금 이걸로 치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 활발히 많이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신 문자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반판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